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주위에도 코로나 걸렸다라는 분들 하나둘씩 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은 확산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이달 말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수원병원 호흡기내과 이지훈 과장 모시고요.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또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100일에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난번보다 좀 더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요새 바쁩니다. 그죠. 네.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시거든요. 사실은 여름철은 호흡기 질환은 조금 환자가 적은 시절인데요. 근데 올해는 약간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또 그럴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지금 뭐 작년이랑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입원 환자도 한 2배는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고 코로나는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진 이후로 어쩌면 지금이 제일 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시작했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코로나 지금은 뭐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 의심된다고 해서 뭐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맞아요. 뭐 추적을 다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검사를 하면은 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실 전 국민이 코로나를 대부분은 한 번씩은 걸려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딱 걸리면 코로나인 줄 아세요. 그래서 코로나 같다라고 병원에 오시면 그러면 대부분 양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는 검사들은 항원 검사라서 예전에 맨 처음에는 PCR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민감도가 높아서 코로나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양성일 때. 근데 요즘에 하는 항원 검사는 간혹 이제 코로나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PCR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도 항원 검사하면은 뭐 검사하는 족족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한창 때보다는 좀 유행하는 거는 훨씬 더 유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옛날처럼 집계를 다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환자분들도 요새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의무로 격리를 할 때는 그쵸. 약간은 좀 쉬고 싶은 마음에라도 검사를 해본다든지 옛날에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라는 병이 낯선 병이니까 조금 더 공포스러운 느낌도 더 있고 해서 검사를 조금 더 했었다면 요새는 사실은 뭐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가를 또 따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는데 또 출근을 하기는 또 뭔가 사회적으로 뭐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젊은 분들은 검사 안 하고 그냥 버티지 약간 이러시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PCR 검사와 항원 검사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예전에 PCR 검사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항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 안에서 이제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서 거기 이제 그 호흡기 후벽까지 긁어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PCR이란 거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하는 검사고요. 네. 항원 검사는 거기에서 이제 항원을 찾는 검사라 약간 조금 검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검사하는 방법 본인이 이제 검사를 당했을 때 느끼는 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왜 항원 검사로 바뀐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좀 비용이 조금 적고 PCR은 PCR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키트 그것도 사실 항원 검사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제 항원 검사는 집에서 자가 키트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시약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항원 검사 위주로 이제 지금 검사들이 넘어간 거죠.
코로나 이번에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증상이나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게 좀 많이 다른가요, 예전이랑? 요새 KP3라고 하는 변종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한 2주 전에 걸렸었는데 증상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 특징적으로 목이 아프고 약간 콧물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열이 좀 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열이나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고 중증도도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코로나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이가 좀 약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백신을 맞고 아니면 다들 한 번씩 걸리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확보돼서 조금 증상이 덜한 건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증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요 KP3라는 애가 면역 회피 능력이 조금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변종들에 비해서 약간 전파력이 높고 백신 맞으시거나 걸렸던 분들도 또 걸릴 확률도 좀 높고 약간 그런 변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이가 되고 변이가 된다면 그냥 일반 감기처럼 진짜 가볍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감기처럼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기라고 통칭하는 거는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네. 감기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상기도에 감염되면 감기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왜 그냥 감기라고 통쳐서 그냥 무시하는가 하면 그냥 조금 아프고 말고 컨디션 안 좋다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따로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들은 그 독감도 독감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거고 걔네들은 특별히 증상을 좀 심하게 나타내고 합병증도 심하기 때문에 독감도 그냥 독한 감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종류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감기로 취급한다?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는 병입니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도 제 주변 사람들도 출근하면서 버티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옮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시는데 자 코로나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해서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여기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조금 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요즘은 치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2651님께서 감기에서 코로나로 바뀔 수 있나요? 분명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갑자기 양성으로 나오네요. 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게 감기랑 코로나는 엄연히 다른 병이기 때문에 감기에서 코로나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자가 키트라든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의 그 민감도가 좀 낮거든요. 민감도라는 건 코로나일 때 코로나라고 띄워주는 확률인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반 정도는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검사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보고에 따라서 다르고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게 생각보다 또 깊게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검사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검사하자마자 또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걸렸을 때 조금 이제 바이러스가 좀 더 퍼지고 항원들이 검출될 만큼 많아져야 이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에 했을 때 안 나오다가 이제 심해지고 하다 보면 양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기였는데 코로나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닐 거고 코로나였는데 이제 검사에서 잘 잡히지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렇군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1342님께서 코로나는 특히 더 격리를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격리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일단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맨 처음 생겼을 때의 사례들을 보면 뭐 같은 비행기를 탄다던가 뭐 옆좌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공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걸린다던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가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여름철에 유행하는 이유가 아마도 다들 실내에 에어컨 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같은 공기에 밀폐된 공기 안에서 지내시게 되니까 조금 더 전염력이 높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만큼 전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은 조금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그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격리를 하고 이게 코로나는 격리를 강제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라서 꼭 격리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실은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많은 감염병들, 감기를 포함해서 독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남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전염병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감기 옮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흔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사실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몸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은 쉬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고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워낙에 몸이 아프면 좀 쉬는 게 남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전염도가 높다면 전염력이 강하다면 마스크를 쓰고 요즘에도 내가 코로나로 진단을 받더라도 어쨌든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을 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괜찮지 뭐 이게 아닌 건가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24시간 쓰고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출근을 했는데 뭐 식사도 해야 될 거고 중간에 물이라도 마셔야 될 거고 더군다나 요새처럼 더울 때 마스크 쓰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마스크를 쓰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셔야 될 거고 근데 뭐 출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이번 코로나 증상이 냉방병이랑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5734님이 해주셨네요. 네, 뭐 냉방병이랑도 뭐 증상만으로 사실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상기도 감염이 비슷하고 감기랑도 구분이 어렵고 또 냉방병도 약간 조금 몸살이나 이런 증상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증상만으로 관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코로나일 경우에는 조금 열이 나는 경우가 많고 특징적으로 목이 아프면서 목이 이제 심한 분들은 막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하니까 약간 열이 난다던가 그러면 목이 주로 아프다. 주 증상이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를 조금 더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냉방병하고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지금은 코로나에 걸린다. 그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구약제가 먹는 약으로는 2종류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로 쓸 수 있는 게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약들은 이제 동네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셔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을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국에서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니면은 너무 고령이시거나 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럼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약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의료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요번에 조금 제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일시적으로 약을 구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거의 약국에서도 거의 모든 경구약제는 당연히 다 품절이 됐고 그리고 주사제도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 뭐 거의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약이 없다시피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위험하다. 약간 의사로서는 좀 위험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의료 붕괴가 달리 의료 붕괴가 아니고 의사인데 쓸 약이 있는 건 뻔히 약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거 약을 못 쓰게 되니까 좀 의사로서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좀 있었고 지금은 조금은 수급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루에 지금도 뭐 재고를 병원에다 쌓아놓고 쓸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도
오늘 뭐 한 3명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 뭐 5명분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들어오면 그거 들어온 대로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지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제가 코로나에 저도 걸린 적이 있으니까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감기약이나 제가 코로나라고 진단을 받기 전에 감기인가 싶어서 먹었던 감기약, 평소에 정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호흡기 약 같은 것도 전혀 듣질 않고 코로나 약만 그 증상을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약이 없었던 하루 이틀 정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셨어요, 환자분들? 일단은 그 60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 약제 처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젊으신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일반 감기약이나 크게 쓰는 약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반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단이 됐으면 그냥 일반 감기약 쓰는 것보다는 약을 훨씬 세게 쓰게 되죠. 의사들도. 그래서 아마도 뭐 MC님께서는 아마도 감기약 일반 감기약보다 훨씬 센 약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될 것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어차피 뭐 그 약이 없어도 그냥 감기약 정도로 썼을 거고 예전에 한창 파동 났을 때처럼 해열제가 막 풍기가 된다던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쵸.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고령 그리고 뭐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면역 저하가 있으시다든지 뭐 7, 80대 노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폐렴이 되고 폐렴 때문에 뭐 돌아가시고 그런 케이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 경우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은 증상 생기고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이 만약 지연된다던가 약을 못 쓴다던가 그러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돌아가시는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의료품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좀 부족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65세 이상 조만간에 코로나와 관련된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물론입니다. 백신이 아마 이제 변이 생긴 거에 대한 백신이 또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백신이든 예방접종이든 맞으면 아파요. 네. 네, 하시는 분들 코로나 백신도 맞았을 때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까? 네, 저도 뭐 백신 다 맞았고 맞을 때마다 아팠었지만 이게 그나마 백신을 맞아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아프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험 대비 효과를 따져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네. 물론 백신을 맞았을 때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많은 백신을 맞아봤지만 맞아요. 저도. 근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백신을 안 맞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가끔 가다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폐렴까지 가서 아주 위험하다 하면서 중환자실로 오시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 백신은 맞으셨어요? 물어보면 이 정도 폐렴이면 백신 안 맞았겠다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한 7, 80% 백신 잘 안 맞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에는 어때요? 백신을 맞아야 아무래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조금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코로나가 걸렸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걸리고 조금 회복한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경과한 후에 맞으시는 게 그게 오히려 좀 나으실 겁니다. 빠콩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헌혈 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헌혈을 많이 해서 그런가 면역력이 상승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헌혈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좀 상승이 될까요? 오, 그거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헌혈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건강 검사를 해서 그러신가, 뭐 아니면 새로운 피가 생성이 돼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가 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일단은
만약에 그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신다.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는 나이랑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당뇨가 심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면역 저하자, 뭐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폐렴까지도 쉽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약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네.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뭐 위험 인자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일단은 거기에 지나가는 거를 본인 면역력으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실은 남들한테 옮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고 잘 먹고 잘 쉬시는 겁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빨리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후유증 같은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후유증은 이번 변종들은 조금 덜 한 것 같고 폐렴으로 가는 것도 조금은 덜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백신이나 예전에 걸렸던 것 때문에 조금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 변종들이 조금 약해진 건지 요거는 조금 불분명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최근 변종은 예전 초창기보다는 조금 뭐 합병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코로나 자체가 합병증이 좀 많은 다른 뭐 그냥 바이러스 질환들 중에서도 합병증이 많은 질환이고 그리고 롱 코비드라고 해서 이제 몇 달 이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남아서 가는 그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합병증들은 변종과 상관없이 코로나라는 병 자체가 합병증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도 합병증이 걸리고 합병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실되거든요. 근데 이 소실되는 것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후유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확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백신은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개학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코로나가 집단으로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세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좀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 코로나 안 걸리려면 너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주의해야 돼라고 당부할 만한 거 좀 대신 전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다 코로나 그 시절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손은 잘 씻고 뭐 기침 예절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증상 있을 땐 사람 모이는데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이미 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조금 위험하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 좀 안일해진 게 큽니다. 우리들의 태도 자체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옮기고 옮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들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기침 예절 지키시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나누기로 했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눠보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100일해. 100일해. 일단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00일에는 사실은 소아에서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 사실은 소아과 선생님들이 경험이 훨씬 저보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100일에는 그 코로나나 뭐 이런 질환들과는 달리 얘는 세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균균이라고 하면 통칭해서 그냥 사람들이 흔히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균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지만 뭐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뭐 같을 수는 있겠지만 박테리아랑 그 바이러스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백일해라는 병은 세균 때문에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뭔가 원인이 세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몸에 침출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원인이에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백일의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서 뭐 잘못 먹어서 그럴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더러운 물건을 만졌을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걸 만지고 뭐 손을 빤다든가. 일단은 백일에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어떻게 옮겨 다니냐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이러면은 옮길 수 있고요. 네. 뭐 걸린 사람과 노출이 접촉이 된다던가 하면은 옮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근데 이게 세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같이 기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멀리까지는 덜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전염력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일에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백일에를 특별히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백일에는 그래서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네.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일 때 항생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감기라는 것들은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네네.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기일 때 항생제를 쓰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코로나 때도 항생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백일에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요거는 초기에 항생제를 쓰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백일해라는 이름 자체가 100일 동안 기침을 해서 백일해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00일 동안 기침을 해서 백일해인데 초기에 항생제를 쓰면 잘 잡힌다. 그러면 100일 동안 기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초기에 하면은 가라앉을 수 있죠. 그래서 잠복기라고 할까요? 맨 처음엔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한 1, 2주 정도 가다가 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감기면 보통 한 일주일 지나가면 가라앉을 텐데 점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여기 백일해가 영어로는 후핑 코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컥컥컥 하는 식으로 약간 들이마실 때 훅 하는 소리가 나는 거를 특징으로 하는 기침을 합니다. 특히 여기 소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침이 난다라고 하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고 한 1, 2주 내에 항생제를 쓰면 금방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100일 동안이나 기침을 하는 거는 이제 약이 없었을 때는 조금 그럴 수 있겠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하고 이게 이제 항생제를 쓴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도 기침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100일까지는 기침을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소아나 어린이한테서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이 백일에는 어른은 안 옮아요? 아니요, 어른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아들에게서 주로 생기는 이유가 일단은 아무래도 소아들이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인에 비해서 조금 덜 하기 때문도 그렇죠. 있고 백일에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 정규 예방접종에 다 그 스케줄 따라서 백신 접종을 하면 네. 백일해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들은 그 예방접종을 엔간히 마친 상태라서 이게 한 10세, 11세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계속하면서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기 전 소아들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백신을 맞았다고 그 효과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도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백신을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성인이 맞고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맞지는 않으시지만 뭐 고위험군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은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당연히 걸릴 수 있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기침, 이게 기침이 오래 가는 분들 중에 일부는 백일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예방접종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주사 많이 맞으시겠어요. 네, 또 병원을 옮길 때마다 접종력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4개를 한 번에 맞은 날도 있습니다. 그럼 막 아프고 열나지 않으십니까? 네, 코로나만큼은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코로나 백신이 특히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백일해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백일해가 생각보다 치명적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몇 살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아이가 백일해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증상이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4살입니다. 이게 백일해 자체 병 자체 치료가 없고 병 자체가 그냥 그 자연사대로 흘러갔을 때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많은 그 병들이 치명적인 병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병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일해도 아마 적절한 치료가 없고 정말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백일해를 걸렸다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백일해가 걸려서 소아가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지금도 뭐 중증인 경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소아과 환자를 주로 보지는 않지만 뭐 백일해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생각은 하는데 아마 소아과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질병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분명히 다룰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그렇죠. 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백신과 항생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감염병에서. 근데 네. 지금 백일이라는 병은 백신도 있고 항생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단이나 그리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게 유행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들 격리를 하던 시절에는 모든 전염병들이 다 눌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풀리면서 쫙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이런 전염성 질환들이 다 같이 다 조금 한번 활기를 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전염되고 퍼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사실은 이게 약이나 뭐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미진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은 질병을 뭐 치료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앞서 들으시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3769님, 변종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또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 지금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은 아마 2번째, 3번째, 뭐 4번째 이러실 거고요. 이게 변종이 생긴다는 거는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항원 한 번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네. 그 면역력을 회피하는 식으로 또 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이가 생기면서 계속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가지고 면역력이 영원히 간다던가 다시 안 걸릴 수 있다. 백신의 기능을 그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워낙에 계속 변이를 합니다. 그쵸. 그건 뭐 코로나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해가면서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코로나 뭐 바이러스에 한 번 걸렸다고 감기에 한 번 걸렸다고 감기를 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호흡기내과 정말 요즘 많이 바쁘고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진짜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하셨어요. 코로나와 백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또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그 호흡기 관련해서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지금 퍼지는 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마스크 쓰는 뭐 덥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도 지금 요새는 이제 막 마스크 안 쓰고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지금 시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들 한번 걸려보고 약간은 예전보다 공포심이 덜하기 때문에 백신도 안 맞을래 약간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백신 맞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백신도 맞으시는 게 좋다. 사실은 중환자실을 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증으로 가서 돌아가신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못 하시거든요. 그냥 코로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은 뭐 그냥 백신 안 맞을래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심하게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심하게 후유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남들한테 옮기지 않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좀 전염도가 높다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엔데믹이 이미 선언이 됐지만 그래도 자가격리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의무화 다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쳤었고 뭐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죠. 그래서 자가격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초반에는 아무런 약도 없고 이게 무슨 병인지 정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특히나 맨 처음에 초창기 코로나는 정말 무서웠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온 지구의 인류가 아예 격리를 했었을 그렇죠, 때였고 지금은 아무래도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덜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또 격리를 또 몇 년이 안 지났는데 또 그렇게 격리를 의무화하고 하는 건 사회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걸리거나 그런 것들은 뭐 아주 격리를 하지 않는 한 아주 안 걸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걸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걸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지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